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1심이 마무리되는 내란 재판 법정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내가 발목 잡힌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해선 정무 감각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이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뒤 당 쇄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장동혁 대표의 고심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역시 여러 논란이 휩싸인 민주당 상황은 박지원 의원 인터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일화와 함께해 주시는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도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증인이 그 작성해 오신 거, 그 계엄 선포문이라는 거는 작성한 이유가 국무회의에 올리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긴급의 보안성 이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족수는 갖춰야 그걸 국무회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꾸 이제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국무위원 말 상대해주느라 계엄 선포가 늦었다. 내가 발목이 잡힌 거다. 또다시 남 탓을 하며 황당한 주장을 펼친 윤석열 전 대통령. 해가 바뀌어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란 2인자, 이 인물 역시 끝까지 엄호에 나섰는데요.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 국민 안전,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반대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년여의 시간 끝에 드디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내란 재판. 윤 전 대통령은 16일부터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 사실 여러 번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더 새로울 게 있을까라는 의심도 드는데 새로운 것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당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요.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변론이 재개가 돼서 16일 선고가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왔는데, 김영남 위원님. 네. 일단은 16일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백대현 재판부가 말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변론 재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가 미진하다, 뭐 좀 더 조사해야겠다, 증인 신문이나 아니면 물적 증거에 대해서 더 조사해야겠다고 해서 변론이 재개됐으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새로 재판을 열어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변론을 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은 더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만, 이번에 변론 재개가 된 사유는 그게 아니고 증거 목록에 있어서 순번을 좀 정리해달라라는 취지에서 변론 재개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단히 실무적인 이유에서 이제 판결문을 쓰다 보면 이게 유죄로 판결하든 무죄로 판결하든 뭐 증제 몇 호에 의하면 뭐 이렇게 증거를 쭉 열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순번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모양이에요. 하도 여러 번 재판을 하면서 뭐 검찰 측 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서로 증거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순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선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변론 재개하고 바로 그날 변론 다시 종결해서 선고는 뭐 원래 예정됐던 날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이 6일이고 16일 선고니까 어느 정도 재판부끼리는 합의 과정이 끝나서 3명의 판사가 뭐 선고 어느 정도 형량은 거의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전 뭐 일주일쯤 합의를 끝내면 일찍 끝내는 건데요. 이 사건은
분량도 많고 판결문 작성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쯤 뭐 거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죠. 예. 참고로 이 체포 방해 등 사건에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5년, 3년, 2년 각각 이렇게 합쳐져서 일단은 10년이 구형된 상태라서 여기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이재영 의원님, 16일 선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지만 아무튼 좀 얽혀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법조인은 아닌데요. 예.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5가지 혐의의 도합 10년 지금 구형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선고가 10년이 된다 한들 내란 혐의 재판에서 만에 하나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 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10년을 만에 하나 다 준다 한들 뭐 그 다음에 있을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 혐의가 아닌 이상은 거기에 무슨 크다란 그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 뭐 개인적으로 무죄가 아닌 이상은 내란이. 무죄가 아닌 이상은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비법조인으로서 생각은 해봅니다. 예. 다만 뭐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뭐 내란 혐의 플러스 계엄이죠. 거기에 지금 체포 방해 혐의까지 보면은 예. 그냥 이 전체를 큰 틀에서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뭐 그런 뭐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겠으나 예. 뭐 그것이 만약 9년이 됐고 8년이 됐다고 해서 선고가 뭐 그거에 그 향후에 있을 내란 재판에서의 그 형량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의 그 선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달 2026년 1월을 운명의 1월 이렇게 언론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내란 우두머리 재판 가늠자가 될 것이다. 동의하세요? 뭐 충분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에 내란 관련 재판의 최초의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난 12월 26일 이 체포방해 혐의 결심 선고할 때도 그렇고 또 오늘 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선고기일 좀 미뤄달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미 그냥 단칼에 그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끊임없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마음이 조급한 모양인데 내란 재판과 이 건은 관계가 없다라는 그 백대현 재판부의 일침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건이 내란 관련 최초의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에도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라는 거에 뭔가 힌트는 될 수 있는 그런 1심 선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은 아울러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논의한 재판부는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재판부고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데 정광재 의원님,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주일 미뤄달라고까지도 말했는데 딱 잘라서 9일에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예. 재판을 미뤄야 하는 이유로 공소 사실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 일정도 미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지기현 판사는 공소시 그 사실의 변경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재판 일정을 미루기에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방침을 아주 확고히 밝힌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법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왜 저렇게밖에 진행 못하느냐 이런 예.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여론도 일정 부분 지기현 판사에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2월 초중순까지는 선고 공판을 내겠다라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공소 사실 변경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여튼 그 재판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예. 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에게
뭐 오랜만에라고 할까 이례적으로 역정을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거 잠시 후에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내란 재판에서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인원들하고 관심이 필요한 인원들 몇 명을 제가 불러줬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아. 불필요한 일을 한 것 같아. 조금 뭐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격려 식사 자리에도 모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님께서는 군 통수권도 아니십니까? 설사 계엄에 관련된 얘기를 했더라도 비상계엄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김용남 의원이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방송에서 초반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전에 네. 김용현 장관이 다 뒤집어 쓰고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서 그다음에 도모하자라는 전략인 것 같다. 근데 그게 중단됐는데도 일단은 그렇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셨잖아요. 지금도 예. 그게 계속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원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을 막아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시켜주는 게 저들의 일종의 플랜 B가 됐던 것이죠. 예. 친위 구테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의 플랜 B였는데 플랜 B대로 진행은 안 됐죠. 작년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바람에 그 계획대로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그 일을 추진하면서 결국에 추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격변이 있을 때 예. 본인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시켜줄 정권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저러고 있는데 예. 참 그 삼척동자한테 설명을 해줘도 지금쯤이면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만 예. 아무 때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선포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헌법상 명백하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인데 예. 저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을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했다는 게 뭐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드러내는 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불행했던 사건, 뭐 사고였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이정희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지금 40차 공판인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이렇게 깍듯하게 충성을 다하는 나의 참모가 있구나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뿌듯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장면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끝까지 옹호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만에 하나 이게 이 내란 재판에서 내란 이제 혐의로 선고를 받게 되면 예. 그럼 이분도 똑같잖아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사면복구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다보면서까지 최소한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얘기할 때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끊임없이 했다는 얘기고 예. 그럴 때마다 본인도 그럼 이건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스스로 한 걸 보면 본인도 서서히 천천히 대통령의 그 생각과 일치하게 된 게 아닌가, 주파수가 맞춰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계엄 때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플랜 B를 도모했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플랜 C나 D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격려 식사 자리를 특검팀이 일부러 모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합법적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가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계엄 직전에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티타임을 2번 가졌다 이렇게 김 전 장관이 밝혔는데 이게 도리어 계엄 모의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차에서 올라갔었는데 그날 시국에 대한 걱정의 강도는 평소보다는 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가 12월 1일 날 주말입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이걸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예, 티타임 2번을 가졌다. 점차 고조가 됐다 이런 취지인데 약간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근데 김용현 피고인이 끝까지 지금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주는 것 같지만 지금 예. 저런 이야기들을 진술들을 보면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애둘러서 그냥 이거는 시쳇말로 속된 말로 돌려까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위하는 척하면서. 근데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용현 피고인 또 장동혁 대표 이 세 사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얘기를 세 사람이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헌재의 판단을 완전히 불복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주장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헌재에서는 분명히 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 구형을 앞두고 또 계속해서 지금 저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저 멘탈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전히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길래 아직도 저렇게 소위 정신 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진술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그 1심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점점 더 다가서게 하는 예. 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게 저희가 40차 공판이고요. 1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런 보도를 해드린 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이런 공판 장면 하나하나 그리고 주요 가담자로 지금 법정에 선 인물들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알리는 그리고 판단을 맡겨보는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앞서 백다앵커 브리핑에서도 좀 들어봤는데 계엄 국무회의 때 반대하는 국무위원들 얘기 들어주느라고 오히려 내가 발목 잡힌 거다.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이 외교니 민생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재판과 관련해서 예. 정확한 사실을 정말 사초를 쓴 것처럼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언론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데 동감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국무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본인이 결심한 바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 예를 들어서 또 뭐 최상목 기획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인이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나를 막으려고 할 생각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TV 그 카메라 화면 앞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의 그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당시 국무위원들이 조금 반대를 했다. 뭐 민생이니 외교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 정무 감각이 부족해서인지 뭐 이런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것도 제가 어제 영상 보면서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자꾸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발목 잡혔다고 할까 하면서 본인도 좀 웃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발목을 더 세게 잡지 않아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무위원들은요. 사실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꺼냈을 때 예. 국무위원들이 몸을 던져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른바 좀 부와 내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기소도 되고 이제 재판과 앞으로의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죠. 예. 네.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면 민생과 외교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걱정을 제일 많이 제일 크게 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만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인물로 이미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거는 참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우습게 들려요. 본인은 정무 감각이 있나요? 본인은 정무 감각이 그렇게 훌륭해 갖고 그런 지지율을 보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군대 동원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뭐 곧 앞으로 선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참 본인한테 마이크가 주어지니까 뭐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자리라고는 합니다만 다른 장관들이나 총리에게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건 참 황당합니다, 진짜. 예, 정무 감각 언급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 절차에 대해서 특검 측이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중간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재판부, 지기현 재판부가 제지를 했죠. 그런데도 계속 끼어든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1심에서는 생략하고 필요시에 항소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생략하시는 걸로. 예.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분 이창규 검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창규 검사 일단 공소대의 검사거든요. 수사검사님. 아니 그 부분 주장도 하시는 거 저희가 알잖아요. 일단 생략하고 이창규 검사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필요시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이하성 변호사님. 예. 예, 이하성 변호사님 오늘 잘 참으셔놓고 왜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리고 참고 있었는데 또 기회 드릴게요. 제가 알고 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 드릴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사 발언하면 안 된다니까 재판장님. 제가 보기에는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세 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예, 녹화 중계 덕분에 저희가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어떤 스타일을 좀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비춰보면 저 정도의 고성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 재판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초기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고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그 변호인단 내지는 윤석열 측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느냐 이런 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억나시겠지만 12월 3일 계엄이 있었던 그날 국회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또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계엄 해지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원들이 왜 빨리 이걸 진행하지 않느냐고 우원식 의장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원식 의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독거리면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다. 그래서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에 급하게 진행을 하다가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우리가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뉘앙스,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계엄 해지 절차를 밟았단 말이죠. 저는 만약 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 혐의가 뚜렷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했다면은 이것이 졸속으로 됐다는 비판을 혹여라도 그분들이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걸 들고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 또 다른 사회적으로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과정 1년 동안 우리가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되는 아까 40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서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알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 빅픽처를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얘기를 들어주는 이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것이 판결이 나왔을 때 모두 양측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절차적 시비 같은 게 있지 않도록 최대한 유하게 들어주는 전략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방금 이른바 윽박 지르는 듯한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로 3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퇴정 명령을 내렸어야죠. 한 번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지기현 판사가 지금 이 정도 화내는 것 가지고 아, 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는 경계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겨울 법정 지금 휴정 기간인데 재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난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그렇게 했었어야죠. 지금 이렇게 수십 차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단호한 모습 보이지 않고 변호인들 얘기 다 들어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을 잘못 들인 건 지기현 판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호하게 몇 번 얘기하고 지금 그 특검의 질의를 그렇게 끼어들면서 방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개입하면서 말 안 듣고 끝까지 변호사들 할 얘기 다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저는 제가 보면서도 정말 화가 났었는데 그냥 이렇게 화만 내고 제가 3번 얘기했어요. 뭐 민주주의 이런 얘기 꺼낼 게 아니라 바로 예. 퇴정 명령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9일날 그 구형 앞두고라도 단호한 모습을 조금 더 어떤 결기 있는 모습 한 번쯤은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하상 변호사 아직도 감치 안 됐나요?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판 방해하는 모습 여전히 끝까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화냈다고 해서 저는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은혜 의원님, 네. 이렇게 좀 고성이 오간 다음에요. 이하상 변호사가 노했다며 용서해달라라고 재판부에 말하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도 전략적 윽박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분위기 좀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근데 그 거듭 느낍니다만 예. 지기현 판사는 말이 너무 많아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봐도 뭐 말을 너무 많이 섞어서 저렇게까지 말을 많이 섞을 이유가 있나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사과를 하면 뭐 사과를 받겠다고 짤막하게 하든지 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면 되지 뭐 전략적으로 자기가 윽박을 지른 거다. 그러니 뭐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말이 너무 많아요. 예,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JTBC 단독 취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어 좀 짚어볼게요. 지난해 1월이죠. 2025년 1월이니까요. 헷갈립니다. 해가 바뀌었네요. 2025년 1월 3일 한남동 관저 앞이 이른바 난리가 났죠. 공수처가 진입해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다.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하려고 했는데 경호처가 이를 막아섰고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경찰 101 경비단 그리고 경찰 특공대, 스와트라고 하죠. 테러 이런 거 진압하는. 이런 경찰의 특수 경력까지도 한남동 관저로 투입을 하려고 경호처가 했다는 겁니다. 이에 101 경비단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경찰 특공대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정광재님, 하마터면 공수처와 경찰 특공대, 그러니까 국가 권력끼리 부딪힐 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러게요. 만약에 실제로 무장이 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체포 행렬을 막으려고 했다면 물리적 충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부당한 지시라고 인식한 측에서 예.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있었을 때 계엄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았느냐. 시민들의 열렬한 참여가 있었고
그 지시를 소극적으로 임했던 뭐 군경 종사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군부 독재를 오랜 기간 거치면서 민주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종희 의원님. 네. 사실 2차 집행 때 윤 전 대통령 측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뭐 화기를 들고 다니는 걸 보여줘라, 일부러 언론에 노출해라, 이른바 영장 집행하는 공권력이 겁먹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와트까지 투입이 됐다면 글쎄요, 이거 다행히 근데 이건 안 된다라고 철수한 그런 군데군데 그런 어떤 판단들이 있어서 큰 사고를 막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한 일이죠. 예. 우리가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만약에 그렇게 부딪혔다면 국가기관까지 이 끼리 그렇게 유혈 사태로 이게 이어졌다면 그 뒤로 어떻게 저희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혼란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양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신속하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백일 경비단장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철수시키고 또 그 전에 박종준 그 전 경호처장도 예. 당시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그 최상목 대행에게 전화해서 이거 국가기관끼리 충돌은 막아야 됩니다. 이런 연락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어떤 그런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아까 정강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얘기했던 시민의 저항과 그다음에 공경의 어떤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이후에도 이런 어떤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랄지 명령에 예. 대한 불복종 이런 것들이 이성적 합리적 판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유혈 사태 충돌까지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부하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당시 윤석열 피고인은 경호관이 총은 더 잘 쏜다 이런 엉뚱한 얘기 해가면서 예. 오히려 어떤 유혈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일련의 여러 장면들이 그때는 이 한 장만 뒤집어봐서 알았는데 2장 뒤집어 보니 3장 뒤집어 보니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윤리위원을 하는 게 맞나? 국민의힘이 윤리위 명단을 비공개에 붙였음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실명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기대 회학과 선배라는 거예요. 우모 변호사라는 분. 이분은 통진당에 입당해서 지지선을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강모 변호사라는 분은 JMS 정명석을 변호했던 분이고. 신상 공개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새 윤리위원 7명 중 하루 만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윤리위원까지 연이은 사퇴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런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크게 보고 크게 가야 한다. 나중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요. 통합보다 잡음이 커지는 국민의힘. 과연 장동혁 대표는 쇄신안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내리면 법원처럼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집단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죠. 어제 구성이 됐는데 하루 만에 그중에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체면이 구겨진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무슨 비밀 결사 조직도 아니고 이렇게 은폐하고 음습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저희가 이제 이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향후의 방향이랄지 어떻게 갈 것인가 도대체 이 당이 예. 이 부분은 윤리위원장이 누가 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누차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윤리위원 7명을 결정을 하고 그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윤리위원들의 구성의 몇 면들이
당 내에서 굉장한 반발을 가져오고 있고 또 중진 의원들까지도 굉장한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윤리위원장도 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또 이름이 밝혀졌다고 해서 신분이 드러났다고 해서 2명은 또 윤리위원 사퇴를 하고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명예로워야 되고 아주 엄격하게 그 어떤 윤리위원회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들이 내 이름이 거론돼서 뭐 공개가 돼서 나는 안 하겠어라고 한다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윤리위원들을 추천을 하고 또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 과정마저도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윤리위원들이 이렇게 음지에서 뭔가 결정이 되고 투명하지 못한 것이 향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당의 운명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상대당의 평가를 들어보셨는데 이재용 의원님. 2명이 하루 만에 사퇴하면 이거 좀 뭔가 정상적인 궤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윤리위원 명단이 예전에도 공개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에서 주도를 했는지 아니면 유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이 이제 명단이 올라왔는데 이게 최고의 뭐 의결되기 사전에 뭐 유출이 됐다라는 거는 뭐 없었던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전후 사정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 명단이 공개가 잘 됐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나마 예. 문제되는 2사람이라도 지금 사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랬으면 저 2사람까지도 포함된 윤리위원이 만약 운영이 됐다면 과연 진짜 이 윤리위원이 어떻게 당의 윤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유출 누가 했는지 예. 뭐 잘 모르겠으나 잘하셨네요. 아, 잘하셨다. 예.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언론으로 알려진 윤리위원회 면면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좀 부정적인 전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당내도 당연히 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이 인선을 비판하는 또 당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뭐 기절 초풍이다. 당에서 해명하라. 그리고 뭐 일부 변호사인 윤리위원은 뭐 JMS 그 사이비 종교 그 대표를 변호했던 그런 이력 등을 문제 삼기도 했고요. 정강지 의원님, 예.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거 따져보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해요. 어제 뭐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당 당원 당규에는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 공개한 사람을 찾아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일각의 목소리는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금융실명제 1993년에 도입됐죠. 예.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된 이후에 누가 이 해당 건축물을 시공했는지 실명제가 도입됐거든요. 본인의 이름이 정말 명예롭게 기록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실명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아까 이재용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충분히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예. 뭐 대략 보니까 한 10여 명 이상이 이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았었던 건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라는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당 지도부도 그러한 요구에 응해서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판사가 재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된다면 그 재판을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 사실 한 정당의 윤리위원 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윤리위원 몇 면을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진 과거 사례가 있을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김영남 의원님, 네. 이게 친한계,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징계를 결정하는 집단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을 좀 맡아달라고 당에서 연락을 받는 사람들은 당장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윤리위원이 되면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안단 말이죠. 아. 사실 지금 일을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나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징계를 추진할 생각이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먼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나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뭐 이런 수순을 밟았어야 되는데 예. 일머리가 없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일을 거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뭘 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뭐 점잖거나 아니면 그래도 학식이나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 윤리위원 맡으면 제일 먼저 김종혁 전 최고 징계 때려야 되고 그다음 순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건데 그 웬만한 사람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의 순서를 거꾸로 바꿔놓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렵사리 구한 게 뭐 이런 논란, 과거 경력이라든지 성향상 도저히 윤리위원을 맡기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던 모양인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7명 중에 2명이 사퇴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7명 중에 사퇴한 2명이 그래도 제일 양질의 윤리위원일 수도 있습니다. 사퇴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5명이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갑자기 이렇게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이정현 의원님? 웃겨서요? 양질의 사람이 사퇴한 거다라는 그 평가에.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김영남 의원님 날카로우세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하네요. 윤민우 위원. 어제 7명 중에 1명이 이제 뽑히는 거니까요. 윤민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라는 게 보도 자료의 첫 줄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네.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다면 그건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익명성에 숨어서 하려고 하는 행동, 흔히 남자들 젊은 사람, 아주 점잖은 사람들도 군복 입혀놓으면 굉장히 좀 그 여러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다중의 대중 속에서 그 익명성을 갖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실명이 공개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없거든요. 그것이 언론 취재 결과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또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익명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명예, 이름을 걸고 책임 있는 자세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죠. 예. 이틀 뒤 8일에요.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안을 내놓을 것이다. 내놓을 걸로 알려졌다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두 분께 여쭙게요. 뭐 관련해서 혹시 내부에서 어떤 내용이더라 뭐 좀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정현 의원님? 내용은 뭐 들리는 내용은 있는데 네.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뭐 하루에 1도씩 바뀌겠다라는 예. 얘기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늘 초기에는 뭐 중도, 쇄신, 뭐 확장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질 못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고립되는 행동을 취해왔고 아마 그것을 이제 뭐 지켜보다 답답했던 주호영 전 의원이 아니죠, 현 의원이죠. 예, 주호영 현 의원님도 예, 아마 아까 그 방송에서 나왔듯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8일 날 내일 모레 무슨 얘기를 할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질 못하고 있고요. 설상 굉장히 큰 쇄신안을 나눈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밟아온
본인의 이제 궤적이 있을 텐데 거기서 너무 바뀌면 글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좀 우려는 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쇄신안. 일단 뭐 외연 확장 방안과 인재 영입안 이런 것들을 발표하겠다라고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단숨에 뭐 배격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기 어렵다라고 많이들 예측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인데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김도업 의원이라든가 박종은 의원이라든가 최근에 이 언론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김도부 의원이 정책위 의장 사퇴했잖아요. 이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여러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통하는 것은 아마도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침과 관련해서 항의성 사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김도우 의원과 오랫동안 일했던 분과 통화를 했을 때도 예. 같은 맥락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우 의원이 주문했었던 중도 외연 확장이라든가 계엄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진정성 있는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이야기와는 좀 결이 다른 쪽으로만 자꾸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정책위 의장 사퇴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막판까지도 좀 장동혁 대표가 고심에 고심을 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틀 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장동혁 대표의 당 쇄신안 어떤 내용일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방금 국민의힘 보도자료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해드렸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보도자료 세 번째 줄을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2명이 사퇴했다고 윤리위원회 알고 있었는데 3명이네요. 1명이 더 있어서 최모, 정모, 강모 위원이 사의를 표명해서 8일에 이 새롭게 추천된 윤리위원 임명도 의결할 거다라고 해서 당초 알려진 대로 2명이 아니라 3명이 하루 만에 윤리위원회에서 자리를 물러났다라는 상황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 발표 이야기 했는데 최다선,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요. 당 상황을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질이 멸렬하고 내부 노선 투쟁에 싸움박질을 하고 있고 우리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우리 당에 먼저 책임이 있고 당 운영 형태 그다음에 김도읍 정책위 의장의 사퇴를 둘러싼 전후 상황 이런 것들 보면 또 여전히 크게 바뀌는 것 없이 미봉책으로 그치는 건 아닌가 기대 반 우려 반이 같이 있죠. 예, 김유정 의원님. 그러면 지금 민주당도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황당한 의혹이 있는데 지금 그런 의혹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격거리가 많은 상황인데 제대로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선거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그래서 사실 주호영 부의장이 질이 멸렬하다라는 예. 표현도 사용을 한 것이고요. 이제 소위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육선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의 상황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정 그리고 탄핵 사유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이고요. 또 당이 제대로 가려면 이 길 잃은 당은 민심이라는 등대를 보고 쫓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데 지금 장동혁 체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 사실은 이 뭔가 좀 보수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된다.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한석 뭐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좀 통합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에게 또 끊임없이 주었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그냥 한 2주 정도 갔나요? 그 장한석이라는 신조어는. 그리고 그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청와대 신년 인사에도 안 가고 MB 이명박 대통령 만났지만 예. 단합하고 화합해야 된다. 이런 충고 들었지만 소용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번에 출연 예정이신 박지원 의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마음으로 겸허하게 갈 것이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는 가장 호평받았던 인사가 바로 이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그런데 지금 던지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아픈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만
그나마 저는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예. 왜 이렇게 좋은 공격할 거리가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은 질의멸렬하고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격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전에 이 우리가 뭐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나머지 20, 30분은 국민의힘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콘티가 그렇게 짜져 있어서. 네. 그럼 저희도 김병기 위원장이 우리 당이 지금 질의멸렬하고 있어서 못하면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패널이 예.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예. 민주당이 겸허하게 간다는 말로 끝내면 안 되죠. 김병기 의원 전 대표죠. 안 나가겠다면서요. 지금 13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의혹을 보면은 자기 둘째 아들인가 뭔가 예. 뭐 빗썸에 들어갔더니 두나무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만큼 대한민국 그 두나무에 투자한 사람들, 예. 두나무 플랫폼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의 재산은 다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자기 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예.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아쉽습니다. 좋은 고언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회는 내일은 저희가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보궐선거 토론회가 있어서 저희가 내일 뭐 김병기 원내대표 사안 등도 다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요일이 안 맞은 거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요일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다른 요일에도 좀 출연을 결국 그걸로 기결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더 바빠서 뭐 라디오 등등 출연하시느라고 그렇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지원 의원에게도 쓴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요일에도 충분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저는 뭐 이 이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논란과 공천 헌금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이 이처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애정과 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분이죠. 정치 구단, 영원한 현역,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JTBC는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 모든 스태프들이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겨드렸습니다. 먼저 뭐 여쭙 게 많아서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논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날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보도가 나와서요. 여전히 봐줄 필요가 있다 그 입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운 후보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문제는 장동혁 대표 등 윤 어게인 세력은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지만 저렇게 잘못을 사과하고 더 일하겠다고 하면은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포격 운동장이 넓은 게 좋지 윤석열처럼 검찰, 충암고 극으로 가는 그런 인사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폭을 넓힌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해운 후보자 지명 자체가 도전이자 대통령 의지다.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한간에는 그 도전 실패한 도전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모두에도 말씀했지만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저는 국회에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재위원을 했어요.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영특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도 물론 민주당도 송곳 질의를 하겠다고는 밝혔지만 뭐 충분히 무난하다. 당연히 해야죠. 예. 송곳 질의를 하고 이혜훈 후보자는 입을 열 때마다 예. 내란을 옹호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예. 반대로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공천을 여러 번 한 인물이 바로 이혜훈 후보자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걸 지적했는데요. 예. 자기들이 5번 공천할 때 예.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그리고 특히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인사검증을 안 한 사람들이 그래 이제 그 5번 공천할 때까지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 한 일주일간에 그렇게 비리 정치인이 됐나요? 예. 본인들이 공천할 때와 지금이 이혜훈이 다른 사람이냐? 그렇죠. 반문하십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예. 물 드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 드시면서 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드시면서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통령실의 파격 인선 시도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는 진보는 예. 약간 우클릭을 해서 중도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수는 약간 좌클릭을 해서 역시 중도에서 만나는 것이 통합의 정치입니다. 예.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중앙정보부 출신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이재명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통합의 정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계속 사과해야 되지만 봐줘야 한다라는 그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김 전 원내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요.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개인의 일탈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광주에 갔다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예. 광주 시민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자유당 고무신 선거도 아닌데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민주당에서 공천헌금 소리가 나왔느냐 예.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기 전에 예. 선당부사해라.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오늘 광주에서 연설하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저하고 국정원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고 예.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큰형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동생이라고 부르고 이런 관계이지만은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을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살아 돌아오는 것이 정석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본인도 민주당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해야 한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12일에 윤리심판원 결과 나오니까 그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12일 너무 길어요. 어떻게 그 6일간을 견딥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지도자는 물론 후덕한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청래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요구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잔인한 리더십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서 아까 뭐 국정원 후배이기도 하고 뭐 형 동생 하신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사안 자체로 보면 김병기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결백하다라는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물론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평소에 예. 성격이나 강직함을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 이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확실하게 믿는다. 즉 결백을 믿는다라고 일단은 그렇죠. 예,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이 의혹의 촉매제가 됐는데 이건 좀 뭐 다른 비하인드일 수 있습니다만 녹음을 왜 했을까도 국민적으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국정원 출신이니까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녹음하나?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예. 왜 녹음을 했으며 왜 평상시 대화인데 예. 그걸 녹음해가지고 또 공개가 됐는가 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러한 문제도 본인들이 솔직하게 말씀하기 전에는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예. 다행히 광선 의원도 자진 탈당을 했지만 당에서 제명을 했고 이제 같이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잘 밝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자진 탈당해야 한다. 정청래 대표는 잔인한 리더십을 지금은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래서 공석이라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게 됩니다. 지금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이 네 사람이 출마하게 됐고요. 저희가 목요일에 이 네 후보자를 모시고 합동 토론회도 이 시간에 하게 됩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승부수, 승패를 가를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천관계로 시끄러운 예, 민주당을 빨리 처리를 하고 본 궤도로 올려서 우리의 지상 목표인 내란 종식, 예, 3대 개혁 이러한 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민생 경제로 돌아가는 그런 당을 만들어주고 또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예. 공천도 잘해야 되고 캠페인도 잘해야 될 그런 유능한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5개월 남은 임기만 하고 끝나는 거에서 변동될 건 없는 거죠? 뭐 계속 5개월 남았다고 그러지만은 예. 6월 3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달을 더 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 같은 분은 저는 그 4, 5개월짜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임무를 담당할 원내대표이고 6개월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서보는 게 좋겠다 했는데 4분이나 나오니까 예. 저도 암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뭐 마음속에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일 모레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오늘 역시 국민의힘에서 육선인 주호영 의원이 노선 투쟁 너무 강조하면 나중에 장동혁 대표 혼자 남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호영 부의장이 아주 잘 지적했네요. 역시 다선 의원이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말씀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너무 나가 있어요. 윤어게인. 아니 내란을 어떻게 옹호하고 예. 윤석열 언제 돌아옵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어렵고 아주 지금은 장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장동혁, 한동훈. 장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 뭉쳐도 어려운데 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없다. 논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논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이 양 날개가 다 건강해야 새가 잘 날아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일찍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내란 세력 윤석열과 손절하고 예. 예를 들면은 뭐 안철수 이런 분들과 예. 유승민 이런 보수 세력들과 뭉쳐서 건전한 보수를 지향해라. 그러면은 훨씬 국민적 지지를 받고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한동훈은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단계 비겁하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라고 본인은 부인하지만은 세상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장동혁, 한동훈은 곧 정치권에서 사라질 인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아. 그럼 장한 대결은 그냥 물밑으로 가라앉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니 보십시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누가 언제 없어지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과 역사가 무서운 국민이에요. 다 몰아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극우 보수로 윤어게인으로 가고 있는 장동혁. 또 거기에서 무얼 먹자고 그렇게 가족까지 동원해서 그러한 못된 짓을 하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지금 또 싸우는 한동훈. 예.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예정이 없던 질문이지만 장한 모두 사라질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빈자리는 그럼 개혁신당이 차지하게 되나요? 개혁신당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아,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에도 예를 들면 주호영, 유승민 이런 건전한 보수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꾸 눈치를 보는지 안 나오잖아요. 예. 심지어 나경원 같은 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건데 아니 당원 70%를 하자. 그러니까 윤어게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래서 저는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 하면은 참 암담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논할 가치가 없는 걸 오늘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내일 모레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지금 막판 수정 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넣으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반대당이지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다 한 가지예요, 딱. 아, 윤어게인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 손절해라. 예. 정말 한마디로 끝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부연 설명 더 해주실 줄 그거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예. 늘 그러한 굴레를 벗어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해온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잘못 안 했다고 저렇게 버티는 장동혁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국민들이 몰아넣어주는 거죠. 예. 좀 눈을 넓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국빈 방문 일정 보니까 이 대통령이 샤오미 핸드폰으로 시진핑 주석과 이른바 셀카를 찍는 장면도 이렇게 해서요. 아 멋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일정?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 그러한 경험이 없으니까 예. 후보 때나 당 대표할 때 늘 외교의 견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충고를 많이 했는데 예. 이 외교를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 잘해요. 관세 협상.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G20, APEC 다 성공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저러한 외교를 하는 것은 참으로 예. 금상첨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만약 중국과 우리가 교역을 중시하지 않으면은 미국 풀만 먹어가지고는 영양실조 걸립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의 수출 양분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중국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잘 이번에 조정되고 있잖아요. 창조적으로. 그리고 특히 전 세계에서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 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중국 측과 공안 이런 부장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 전 세계에서 우리 영화와 아이돌 공연이 제한되는 것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소위 한한령, 네. 우리도 협중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문화 예술 수출을 위한 그 시장을 다시 한번 복원시켰다고 하는 것은 예. 진짜 금상첨화이고
최고의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최고의 외교 성과다.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북한 질문만 드리려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엊그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갑자기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뉴욕 한복판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김정은도 이걸 보면서 겁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우선 미국이 예.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가서 대통령 네 분을 그렇게 납치식으로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경찰 국가이고 깡패 국가이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 미국은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원가가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원가가 나오는 곳. 네, 마두로가 아니라 트럼프가 석유아니에요. 또 제2차로는 그린랜드. 하니까 지금 뭐 데마크에서 난리가 나고 예. 이런 건데 북한은 전쟁을 해도 원가가 안 나옵니다. 특별한 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마두로를 보고 김정은도 긴장했겠죠. 항상 긴장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숨어서 살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더 핵을 강화한다.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침범을 못한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아하. 핵을 가진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베네수엘라 그렇죠. 북한 차이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핵 보유국은 방어를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페이스메이커론 예. 그리고 남북 평화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정책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방중을 해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할 때 예. 올해 4월이죠 이제. 예, 올해죠 참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 그때도 그렇지만은 지금 시진핑은 계속해서 노벨 평화상을 겨냥해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예. 김정은은 그 하노이 회담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손절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 북미 대화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승절에 김정은이 중국을 갔고 예. 또 자기들 태양절인가요? 그때는 중국의 2인자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 거고 예. 그러한 대화를 나눌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물밑 대화를 한 결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올해 안에도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점쳐지는 그런 뭐 전문가 의견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기대를 저는 해봐야겠네요. 계속해서 예. 작년부터 에이펙 때 예. 트럼프가 개성에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 예. 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줘봤어요. 예. 그런데 그건 이제 북한에서 응하지 않아가지고 성사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김정은도 지금 너무 해피합니다. 김정은은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과 2% 부족한 미사일 ICBM 기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펑펑 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김정은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를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받은 유훈이에요. 그래서 계속 미국과의 접촉을 호시탐탐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싱가포르, 하노이 이러한 것이 겹쳐가지고 예. 배짱은 내고 있지만은 저는 곧 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광주 전남 행정 통합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를 하세요?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대통합은 필요합니다. 예. 광주 전남이 통합해야 그 주민들이 이익이 되고 예. 발전이 되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돌아왔고 예. 특히 버려진 땅 광주 전남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할 때 빨리 통합을 해서 예. 미래로 가자, 발전의 길로 가자, 우리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자 하는 것이 제 소견인데 강기정 시장도 김영록 전남지사도 다 찬성하고 예.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죄송합니다. 광주일보 예. 일면 탑 기사로 보면은 주민 투표를 하지 않고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면 통합이 된다. 예. 일면 기사였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만약 지금 현재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방해를 한다고 하면 명분이 없는 정치인이 된다. 해서 제가 오늘 민영배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죠? 의사를 밝히고 지지도가 1등 아니에요? 예. 그 민영배 의원에게도 어떤 디테일에 뭘 걸지 마라. 예. 명분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이 절호 찬스를 살려서 통합하자. 본인도 찬성하더라고요. 예. 끝내야 되는데요. 그냥 5초 남았는데요. 국회의장 도전하시는 거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예. 사람들이 그러대요. 아, 예. 한다고. 또 하시면 예, 공식 역시. 선언만 아직 안 하시는 걸로. 지금 너무 빠르잖아요. 예. 당도 이 모양이고 뭐 네. 전국도 이런데 5월인데 예. 조금 두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물으니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d crawl across an endless desert and sleep beneath its stars forever to tell me you do. Life on Sealy. 요즘 초등학생들 다 1위하죠? 엘리하이 1위 하이해 초등 온라인 학습 1위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정무 감각은 정치나 행정의 미묘한 흐름과 이해관계를 읽고 말과 행동의 파장을 가늠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정무 감각이란 말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피고인 윤석열에게서 나왔습니다. 불법계엄 선포 그날 밤을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라는 표현,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체면을 우선하는 아부가 필요했다는 말인지,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 피고인이 참모들의 정무감각 부족을 질타하는 이 광경,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그곳이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예스, 예스. 영어 앞에만 서면 예스맨이 되는 우리들. 이제 스픽과 함께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영어로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틀 것이다. 스픽.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JTBC 뉴스룸이 이어지니까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은 특집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4명을 모두 초대해서 마지막 3차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코너와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화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